안녕하세요. 근래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어,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그 교육과 컨설팅을 하다 보니 그 양액 저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양액 저성과 저제 또 의의하고 또 그 방법 그리고 활용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양액 저성과 저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액 저성은요, 특정 무기 이온, 예를 들면 칼슘이나 질소, 뭐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개별 이온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출시된 비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료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양액 저성이 되겠고요. 또 이런 양액 그 저성의 그 수행된 결과로 양액 저성표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비료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비료 조합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게 양액 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액 저성은 일반적인 화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양액 저제는 물리적인 것 그리고 우리 그 지식적인 것이 필요한데 비료를 읽는 방법, 어떤 조건에서 녹는가 또 어떤 조건에서 화학 반응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액 저제는요, 국내에선 그렇습니다. A액과 B액으로 이렇게 나뉘죠. 양액 저제는요, 그 보통 칼슘, 여기에도 보면 칼슘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10수용 칼슘이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건 4수용 칼슘, 즉 물분자가 4개 있다고 해서 4수용 칼슘. 여기에는 그 큰 대괄호 앞에 5가 있죠. 그리고 2H2O 즉 5 곱하기 2는 10, 즉 물분자가 10개라고 해서 10수용 칼슘이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A액에 있는 이 칼슘과 혼용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A액에 녹여주게 되고요. B액은 이 칼슘하고 반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칼슘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이 있습니다. 이런 그 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인이 있죠. 인하고 황이 있는데 여기에 유린산 칼륨, 유린산 암모늄의 인과 황산 칼륨, 황산 마그네슘 이런 황 성분이 황하고 인 성분이 칼슘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액하고 B액하고 구분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왜 미량원소는 B액일까? 예, 우리 망간, 구리, 아연 같은 경우가 MnSO4 즉 황산망간, CuSO4 황산구리, ZnSO4 황산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 이런 그 킬레이트 화합물들이 또 나옵니다. 즉 망간이나 구리나 아연이 킬레이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A액이나 B액에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고 관행적으로 우리 미량은 또 B액에다가 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에게는 질산암모늄, 염화칼륨, 킬레이트 철 내지는 FEDDHA 등이 혼용이 되고요. 그리고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A액과 B액에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즉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A액과 B액에 비료를 녹였을 때 밀리 이퀴블런트 즉 이온가별로 동량의 이온가를 구분하면 좋으나 이건 또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량 단위로 A액하고 B액하고 나뉘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질산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A액하고 B액하고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비료들이 혼용이 됐을 때 이와 같은 침전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은 불용화가 되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필터를 막히게 한다거나 점적 드리퍼, 점적 호수 등을 막아서 정상적인
급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양액 지속 순서는 보통 우리 화학 구조식에 이렇게 물 H2O 이 그 구조식이 있는 것들은요 비교적 물에 잘 녹습니다. 반면 가리화 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칼륨 화합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 화합물들을 녹일 때는 약간 물을 데워서 40도씨에서 한 60도씨 사이의 물을 미지근한 물로 녹이는 것이 훨씬 더 잘 녹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비액인데요. 보통 비액에 사용되는 것들 요 위쪽에 보이는 이 질산이라는 기호가 보이나요? 이 질산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우리 수경재배에서 pH 조절에 사용되는 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1톤 기준으로 보면 500리터의 물을 채우고 1번으로 질산을 먼저 녹입니다. 특히 이 질산이 많이 들어가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수 성분 중에 중탄산, 화학 구조식으로 보면은요, HCO3-라고 하는 이 중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탄산이 보통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50에서 약 70, 5ppm 막 이렇게 마우스가 원활하지 않네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0ppm 정도가 그 원수 중에 필요합니다. 이게 pH 완충작용을 해서 작물의 생장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이 중탄산이 이 75ppm 이상이거나 그 딸기 같은 경우 50ppm 이상일 경우는 어떨까요? pH가 너무 높아가지고 즉 베이진의 pH가 6.5 이상이면은 미량 원소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산으로 pH 조절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질산을 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황산 마그네슘, 질산 마그네슘 그리고 이후에 가리 화합물 최종적으로 미량 요소를 녹여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액 조성에 사용되는 단위로는요 주로 ppm 즉 100만 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1리터에 1mg의 특정 시약이 녹아 있으면 이게 1ppm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밀리몰은요 보통 비료가 밀리그램 단위로 1리터의 물에 녹아 있는 농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애가 여러분들 위쪽에 ppm 100만 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이 ppm 나누기 우리 그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일반 화학이나 이런 우리 인터넷 검색 엔진에 보면은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면은 여기 보면 각각 무기이온의 원자량, 원자가가 나옵니다. 그런 원자량으로 원자가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밀리몰로 나눌 수가 있죠. 즉 가리의 1밀리몰은 39.1pp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39.1ppm을 나누기 칼륨의 원자가가 얼마냐? 39.1입니다. 그래서 39.1 나누기 39.1은 1밀리몰이 되겠죠. 밀리 당량은 보통 우리 화학결합은 음이온과 양이온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칼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칼륨은요 K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죠. 즉 이거 플러스가 하나 있는 것은 일가란 소리입니다. 즉 양이온 일가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씁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CA2 플러스 내지는 CA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즉 양이온 두 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이온 두 가. 그러면은 또 어떨까요? SO4 2 마이너스 이거는 황은 음이온 2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 당량은 밀리몰 곱하기 이온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륨은 1가기 때문에 1 곱하기 1은 1 ppm 되겠죠. 1 밀리 이퀴valent가 되겠죠. 즉
칼륨의 1밀리몰 1밀리 이퀴밸런트는 39.1 ppm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 ppm과 밀리몰 밀리 이퀴밸런트에 대한 환산식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경재배 기술이라고 하는 책자에 표시가 잘 해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들만 잘 이해하신다고 그러면은 어떤 단위의 것이 되든 여러분들이 양액 조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정상적인 양액 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ppm이나 밀리몰이나 밀리 이퀴밸런트 어떤 단위에 상관없이 양액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원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공부했으면 좋겠고 수경재배에 꼭 빠지지 않는 이름이 이 리비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리비히라는 학자가 최소율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무로 된 물 동이가 있죠. 물 담는 그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기 각각의 비료가 최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비료의 수준이 아주 낮게 되면 어때요? 다른 비료들의 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즉 최고로 높은 비료에 의해서 흡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낮은 농도에 있는 비료에 의해서 나머지 비료의 흡수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수경재배 하실 때 특정 비료를 추비한다, 추가로 더 그 희석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의뢰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양액 비료 자체가 균형 배양액입니다. 특정 pH 즉 5.5에서 6.5 사이면 작물이 그 상태에 따라서 흡수가 좌우되게 되죠. 그런데 pH가 6.5 이상이나 5.5 이하가 되면은 이미 그 베이지 내에 있는 이 pH 높거나 낮은 이 pH로 인해서 그 특정 무기이온들의 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5.5에서 6.5라고 하더라도 특정 비료를 더 그 희석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비료의 흡수를 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량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량작용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기량작용표입니다. 이 기량작용은 여러분들이 구글 링을 하신 분들은 멀더스 차트라고 하는 여기 아래에 영어가 있죠. 이 멀더스 차트라고 하는 이 그 단어를 키워드로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이런 그 다양한 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우리 기량작용이라 기작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 이런 테이블도 학자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토경에 더 기량작용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전된 이후에 토양이 산소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근래 들어서 그 농협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토양 분석 결과를 보면 의외로 7.0 이상의 알칼리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것 자체가 오히려 기량작용을 유발을 해서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산성화됐다고 해가지고 칼슘을 많이 시용하게 되는데 이 칼슘을 과다 시용하게 되면 어쩔까요? 망간, 인, 또 아연, 질소, 붕소, 마그네슘, 철, 칼륨의 흡수를 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특정 무기온이 높아서 다른 무기온들의 흡수를 억제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하고 마그네슘처럼 이 녹색이죠. 서로 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보작용 내지는 상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는 방금 보셨던 그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그 글자로 테이블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표들을 참고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료는 뭐냐, 남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눈에 잘 들어오게끔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자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테이블들 또 그리고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특정 칼륨이 과잉돼 있을 때 마그네슘과 칼슘 흡수를 처리한다라고 그러면 다른 자료에 보면 여기에 또 다른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을 해주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그런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원소 주기일표입니다. 보통 1쪽에서 18쪽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수경재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요, 이 4주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다량 원소는 화학 원소기호 20번까지가 되고요. 미장 원소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요, 망간, 철, 구리, 아연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지금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일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굳이 원소 주기일표를 또 여러분들 찾기 싫은 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량 원소, 우리 한글로 부르는 이름, 가리 내지는 여기 하나 여러분 그 칸모를 찍고 칼륨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교는 이 보시는 바와 같고요. 원자량은 여기 그 수소 같은 경우는 1번이죠. 그래서 원자간이 1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소 7번인데 14, 산소는 15.999, 16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약 4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다량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20번이잖아요. 20번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0이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번이니까 2024, 8번이죠. 28은 16 이런 식으로.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정 생각이 안 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흡수 형태 질소는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원의 작물들은 일반적으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우선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의 비율은 그 10대 1에서 12대 1 정도로 이렇게 암모니아태 질소 비율을 줄입니다. 즉 암모니아태 질소 비율이 높게 되면 배진의 pH가 떨어져서 작물을 좀 생생장적으로 몰고 갈 수는 있으나 급격하게 생식상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그 나머지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 같은 경우는 이가와 상가가 있는데 삼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화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용화되어 있는 철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자량하고 성분 함량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제가 아주 복잡한 식을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즉 십수염 칼슘이죠. 이 십수염 칼슘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화학은요, 화학이라는 이름의 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5라고 하는 숫자 앞에 가로 있죠. 칼슘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078, 질소 14, 그리고 산소 16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또 곱하고 해가지고 총 무게로 보면은 이 십수용 칼슘의 분자량은 1080.63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칼슘의 성분 함량을 이제 뽑아낼 건데요. 칼슘의 성분 함량은 어떠냐? 자, 여기에 5 곱하기 칼슘, 즉 칼슘 5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5 곱하기 40.078 나누기 1080.635는 18.543%가 이 칼슘의 성분 함량이 되겠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자 5개가 있네요. 질소.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즉 6개의 질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게 되면 14.258%. 암모니아 질소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4.0067 나누기 1080.635는 1.296%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제가 문제를 여기 아래에다가 기술하게 됐습니다. 즉 사수용 칼슘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자, 요것만 어떻게 될까요? 4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겠네.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떨까요? 여기 2가 아니라 4만 바뀌게 되면 분자량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식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칼륨 39.1 더하기 질소 14, 산소는 16 곱하기 3, 그럼 10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하나니까
39.1 나누기 101.1 곱하기 100 하면은 38.67%. 질소는 14 나누기 101.1 곱하기 100은 13.84%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는 왜 제가 이걸 계산해 드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방금 보셨던 수치 있죠?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이 수경재배 이 양액 조성을 하게 되면서 계속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18.543%, 14.26%, 1.26%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렇죠. 전전 슬라이드에서 10성 칼슘의 성분 함량을 각각의 칼슘과 질소와 아모니아태 질소에 대해서 계산해 봤고, 자, 질산칼륨의 13.856%, 38.671% 이것도 어때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했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모르고 여기에 있는 이 화학기호만 알게 되면은 각각의 무기이온의 성분 함량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미량 원소에 해당되는 거고 각각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하시면서 양익 조성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만히 지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트를 가지고 연습용 시트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보통 A4 용지나 비어있는 여백에 비어있는 그런 그 용지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와 같은 시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양육 조성에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먼저 필요한 게 어떤 거냐? 원수의 그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실험실에서 필요한 이 원수의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뭐 설사 나 이거 그냥 없어도 되겠어 그러면은 전부 0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그 사용되는 원수가 어떤 무기이온들이 많고 적은지를 알고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어떤 양액 처방을 써서 어떤 목표 이온량을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목표 이온량에서 원수 성분을 빼게 되면은 목표 저제량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양액 조성하는 항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수 성분은 보통 칼슘, 질소, 아모니아태 질소, 칼륨, 인, 황, 마그네슘, 중탄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중탄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중탄산을 중화할 거냐, 그래서 사용되는 인산이 어떻게 되고 이 질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고요. 최소 3년 동안은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은 특정 시기가 되면은 한연 1회 정도로 검사를 해보고 3년 정도 원수 성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최종 검사하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토마토의 처방전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토마토 국내에 사용되는 토마토전 처방전 종류는요, 특히 일본 쪽에서 건너온 처방과 보시다시피 그로다이나 이런 그 유럽 쪽에서 오는 처방들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실용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본 온시 토마토, 또 일본 마에찌안, 찌바연 뭐 이런 각 현에 있는 시험장에서 넘어오는 그런 그 처방전이 있고요. 또 수경재배 일본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야마자키 선생이 있어요. 야마자키 처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핑크 토마토와 레드 토마토로 나누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핑크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관행적인 우리 동양계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핑크 토마토고요. 레드 품종은 저쪽에 그 유럽에서 건너온 품종들, 즉 빨간 이런 토마토죠. 이런 것들인데 이 유럽 토마토 처방의 기본은요 PBG입니다. PBG라고 과거에 그 네덜란드의 그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PBG에서 연구했던 이 양액 처방전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런 처방전으로 종류로 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전 세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런 처방전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어떤 화학을 전공하셨다가 농업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농사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지금은 농사를 하셨는데 그분은 전 세계에 있는 양액 처방전 종류를 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각각 무기이온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냈죠. 여기에 평균값을 내가지고 양액 처방전을 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큰 차이 없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양액 처방전 자체가요. 균형 비양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이 스탠다드 처방을 가지고 양액 처방을 하는 걸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방금 보셨던 이 그 표 있었죠? 이 표를 또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방전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 목표 이온량 표준 처방의 이 이온 농도를 각각 이온 농도를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소 성분 이렇게 항상 오탈자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개 작성을 하게 돼 있지만은 저는 그냥 결과가 없으니 0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떠냐? 여기 위에 수치에서 0을 빼면 결국 5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맞춰가는데 위에 있는 숫자 아래로 다 내려겠죠. 이걸 가지고 양액 처방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즉 성분량 칼슘의 205 ppm이라고 하는 이 성분량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비료량, 즉 질산칼슘이든 사수정칼슘이든 이 비료량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자, 이 205라고 하는 이 숫자, 즉 십소형 칼슘에서 이 칼슘 20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십소형 칼슘 비료를 만들 때는 205 나누기 18.543%라고 하는 이 숫자를 나누기 퍼센트를 고백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십소형 비료 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소형 비료 양이 얘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럼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성분들의 함량을 또 계산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료량 곱하기 각각의 질소 14.296% 14% 정도 1.296% 이렇게 각각 곱해 주게 되면은 성분 함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진행되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205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원소 성분을 전부 0으로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 위에서 205 빼기 0은 얼마입니까? 205가 되겠죠. 자, 205. 자, 이런 수치들을 여기에 이제 조정 목표량을 만들게 되고요. 자, 제가 여기에 글씨 중에 빨간색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 즉 암모니아 태질소 10.5 pp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질산칼슘 비료량을 계산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0.5 나누기 1.296%를 하게 되면 810.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산기, 자, 이런 계산기 있죠. 이런 계산기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큰 우리 양액 조성에는 더 복잡한 계산기 필요 없고 이런 계산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10.5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0.5 나누기 1.296% 꼭 퍼센트 누르셔야 돼요. 퍼센트를 누르게 되면 810.2가 나올 겁니다. 그럼 810.2 나왔죠? 810.2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있었잖아요. 18.543 저 810.2 곱하기 18.543%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150.23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4.26% 자, 여기 810.2 곱하기 14.26% 하면은 110.53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 수치를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150.23에서 또 얘를 빼야죠. 115.53에서 101.47 빼야죠. 자, 10, 죄송합니다. 여기. 자, 205에서 150점 이상을 빼게 되면은요, 54.77이 나오게 되고요. 217에서 115.53을 빼면은 101.47이 나오게 됩니다. 10.5에서 10.5를 빼게 되면은 0이 되게 됐죠. 나머지 숫자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또 다음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엔 어떨까요? 여기에 빨간색이 있죠? 칼슘에 빨간색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칼슘 54.77을 기준을 가지고 이 비료량을 만들어냈고 이 비료량에 있는 또 어떨까요? 322.7 여기 그램 퍼 톤인데요. 여기에 칼슘이 질소가 얼마만큼 있느냐 성분 함량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즉 54.77에 또 54.77 빼면 0이 되고요. 101.47에서 38.3을 빼면 69.2 또 여기는 0 결국은 나중에 0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계속 수행이 되는데요. 또 보실까요?
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질소. 여기 있는 이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질산 칼륨의 비료를 했네요. 그래서 질소를 전부 여기에 칼슘, 질소, 아모니아태 질소를 전부 0으로 만들었고, 다 또 여기 82.75에서 여기 있는 194.12 ppm이 들어있는 걸 빼면은 89.63. 그쵸? 이런 그 단계가 무한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 모든 여기에 있는 저제 목표량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이 양액 저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1인산 칼륨을 써가지고 어, 칼륨과 질소의 그 비율을 틀어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황산 칼륨을 써가지고 칼륨과 황의 일정 성분 함량을 털어내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남은 것도요. 이제 그 황과 마그네슘 남았죠. 이거를 황산칼륨. 자,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신가요? 자, 여기 보면 황산 마그네슘이죠. 황산 마그네슘을 통해서 황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을 떨어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기존보다 약 11.1 ppm 정도가 지금 더 많이 지금 들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칼슘은요, 우리 원수 성분에 있어서 약 3분의 1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3분의 2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불용화가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원수 중에 있는 모든 칼슘을 빼게 되면은 칼슘 결핍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료가 저제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황은 한 120 ppm 정도 최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칼륨을 써가지고 가리를 더 보충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또 황산 마그네슘 부분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황산 마그네슘은 어쨌든 기준치에 근접시켜가지고 한다거나, 또 인 같은 경우는 한 60 ppm 전후로 활용 그 최대 범위를 설정을 하고 양액 조성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양액 조성에 대해서 마지막 요약을 해드리면은 무기온 함량, 즉 각각 칼슘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각각 무기온 함량에서 비료 산출은요, 성분 함량 나누기 뭐 120, 150 ppm, 칼슘이면 뭐 180 ppm이다. 이런 성분 함량 나누기 비료 중 성분, 즉 10수용 칼슘의 18.543% 내지는 뭐 그 사수염의 16.695%뭐 이런 그 퍼센트 함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주게 되면은 비료량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비료량은 무기온 함량을 산출할 때는 비료량 곱하기 비료 중 성분 퍼센트를 가지게 되면은 각각 비료에 있는 무기온들의 성분 함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인의 최대 함량 60, 황은 최대 122 ppm, 원수 중 칼슘은 함량 3분의 1만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양액 저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